제66회 현충일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추념식에 참석해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군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력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추념사가 끝나고 나서는 분향소를 찾아서 직접 유족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 말씀 중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사고 발생 직후에 신고된 이후에 실제 이 중수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사건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고 당연히 국군 통수권의 대통령으로서는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유족과 약속하신 부분 또 국민께 약속하신 부분 분명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국방부나 공군 역시 지금 뒤늦게 이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족과 고인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군 검찰의 수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도 강하게 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좀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수사 범위가 일단 문제일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병역 문화의 폐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병역 문화의 폐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문화의 적폐 폐습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것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이것은 사회법에도 범죄로 규정된 범죄 행위지. 그다음에 군정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대 관리 잘못한 거죠. 이것을 병역 문화의 폐습 차원으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대 위로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 보고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범죄의 특성상 격리, 분리가 필요한데 그 분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2주 후에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점이 사실 고충 상담관에 의해서 상담을 할 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 폐습 차원이 아니고 부대 관리 내지 보고 체계 문제, 그러니까 군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보셔야지 이것을 병역 내에서 병사들끼리 또는 간부들끼리의 어떤 문화적 문제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이 부대 관리 문제도 있지만 또는 군령의 문제가 경계 실패도 나왔죠. 그다음에 급식 문제도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각기 따로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또한 잠깐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없고 오히려 잠깐 동안에 철저한 수사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윤기창 부위원장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 왔거든요. 매뉴얼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됐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병역 문화의 폐습을 이제 여러 말씀 중에 언급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재발되는 군의 일상적인 문화의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을 했다고 보여지고 사건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사건이 발생 직후에 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마되는 과정이라든가 분리되지 않고 계속적인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피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다가 결국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는 모두 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금지된 회식에 강요에 의해서 참석을 하게 되고, 앞에 다른 제3자가 있는 현장에서 노골적인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무런 본인의 신고 외에 모두가 이 사건을 무마하는 쪽으로 행위에 가담하고, 이런 전체적인 문화가 지금 군대의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예.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고, 당연히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동류의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병역 문화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어떤 군 내부의 지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군 사법 체계 개혁 부분이거든요. 좀 사법 체계, 그러니까 군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 방법으로도 전 찬성을 합니다. 일단 군 사법 체계를 보면 어쨌든 민간 법원 또는 민간 검찰, 민간 경찰하고 달리 군대 내 그 해당 부대에서 장관급 장교가 관할하는 부대 내에서 경찰이 있거든요. 예. 군 사법 경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역 경찰, 민간 경찰하고 약간 달라요. 지역 경찰은 사실 우리 민간인 주민들과 그렇게 어울리질 않는 특별한 어떤 뭐 근본적인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해당 이제 뭐 소장이든 준장이든 해당 그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대대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군 그 해당 장관급 장교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공정하기가 어렵죠, 구조가. 예. 그래서 이전하고 달리 군 사법에 대한 그 개혁 열망이 크기 때문에 민간 사법 체계로도 포섭이 가능하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폐지가 되게 되면 이제 군 검찰이 또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군 사법 경찰이 폐지가 되는 것이라서 예.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사 형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민간에서는 이렇게 지위가 있는 윗사람에게 어떤 성적 추행을 당하게 되면 예. 사실 그 피해자가 큰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 그래서 그런 지위가 인정이 되면 사실은 입증의 필요성이 크질 않거든요. 예.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제추행,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사실은 검찰이 입증하지만 피해자가 그 상세한 진술을 해가지고 사실상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간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죄에 있어서도 그런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데, 그런 조항이 없게 되면 더욱더 그런 고통에 처해지는 네.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제 겪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상담을 하시는 분의 위치, 지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상담하시는 분한테 어떤 극단적 선택에 의미가 있는 이런 암시적인 말을 했다고 이런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치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볍게 보고 특정 뭐 보고책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군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 민주당에서 말한 거, 예. 그다음에 법령 개정,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손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윗선이라고 해야 되죠. 공군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을 곧바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치로서는 당연히 뭐 예. 사의 표명을 해야 되고, 실제 공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부분도 예. 지금 확인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사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뭐 38일이나 지나서 보고를 예. 받아 즉시 보고가 됐어야 될 사안인데 38일이 지나서나 보고가 됐고 보고 이후에도 그 군 내부 지침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예.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공군 참모총장도 역시 수사 선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 사건 자체 군대 내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다 돼 있고 피해자 분리라든가 이런 보호 조치도 다 돼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하나도 작동 안 해서 결국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기 때문에 지휘 체계 라인에 있는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모두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은폐되거나 감춰질 수 없다라는 예. 부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좀 확인이 되고 드러나야 될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서 국방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보고받은 뒤에 한 6일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예.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서 국방장관은 이전에도 경계 실패에 따라서 사과도 했단 말이죠. 급식 문제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만 갖고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 관리, 군정 관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경계 실패는 군령의 문제이기도 예. 하지만 어쨌든 부대 관리가 안 되는 분께 국방부 장관의 직책을 계속 맡겨두는 것이 불안하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수사를 먼저 하고 나서 책임 소재를 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LH 사태 때도 봤지만 LH 사태 때 국토부 장관이 사실은 LH 사장에서 건너왔잖아요. 예. 그래놓고 LH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긴다는 것도 안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굳이 지휘할 이유가 없어요. 차관도 있고 또한 지금 대통령께서도 나선 마당에 어떻게 보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의사 표시고요. 예. 공군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징계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받고 나서 근 한 달 10일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이걸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법상에 본인이 이제 뭐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형법상 또는 군형법상의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도 예. 징계 책임은 지지 않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지도부 모두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해법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고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비통함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전사자 유족을 만났고요. 방명록도 작성을 했는데 메시지가 좀 특별했습니다. 좀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제 남긴 메시지잖아요.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당시에는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였는데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뭐 이 주체, 그 주어의 그 지위가 바뀌었으니까요. 검찰총장으로서 방문했을 때는 이제 검찰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방향을 이렇게 남겼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그 남긴 메시지는 정치인 윤석열로서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게 통상 정치인이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 뭐 이 방문해서 이 서명록에 남기는데 통상의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통상 뭐 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뭐 정의롭고 평소에 그 강조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닌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소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소 분열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세력 대 세력으로 이런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소구력을 갖느냐를 고민해서 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서 보면 그 어쨌든 야권의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낸 메시지로서는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방명록 윤기청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본인의 위치에 따른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검찰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본인은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대통령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따라서 뭐 소위 출사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또는 큰 공약을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순국선열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고 예.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인지 아니면 국민께 드리는 말인지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보면 상식이 파괴됐기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이었다. 이런 전제하에 예. 상식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고요. 예. 그다음에 법치가 사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법치라기보다는 뭐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를 위한 법치로 평가받는 이런 법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것을 바로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출사표로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실제로 어떤 정당에 합류할지가 좀 큰 관심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당을 해줬으면 좋죠.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현재 변화의 과정에 있고요. 아직 그 정치 지형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현재 생각은 어떻다 하더라도 현재 생각이 많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 입지가 약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어떤 분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적 변혁이 와서 본인의 제3지대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3, 4개월이 상당한 정치권에서는 지형 변화가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명확한 확실한 본인의 의사표현을 안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뭐 거기에 귀속돼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 입당하겠다, 언제 입당하겠다 이런 행보와 관련돼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모, 처 관련된 이제 재판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결론과도 연동된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메시지를 내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입당은 할 것 같은 예. 국민의힘과의 어떤 끈을 유지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입당 여부,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 보는 입장이 저러시면 이제 사실 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 보면 하실 것 같아요. 입당을 곧.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당 대표로 누가 당선되느냐는 뭐 변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뭐 지지율은 어제 뭐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또 이제 예. 이재명 지사를 앞서가는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대선 후보로서의 위치나 그 지위가 확실히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여전히 검찰총장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의한 득표 그리고 또 거기에 야권의 다른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을 거의 유일한 후보로 보고 지금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 삼지대에서 메시지만 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부분을 본인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조언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에 예.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인 표현을 하시다가 요새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시고 있어요. 글쎄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그 언행에 대해서 뭐 전략적이다라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 빨리 들어와라라는 입장이거나 빨리 의사표시를 해라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약간의 그러니까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외형은 평가지만 사실은 네거티브성이 있어서 어쨌든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데 저분이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인물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야권의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야권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를 상대로 네거티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예. 따라서 본인이 또 다른 어떤 대선 주자 내지 또 다른 대선 주자 확정의 시나리오를 갖고 행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특정인의 또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지 않으려면 저는 네거티브성 발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예. 이것이 국민적 평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직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신 분은 또 대통령 되신 적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는 사실은 전 네거티브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최근 오늘 불거진 내용인데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그 후보와 좀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두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좀 야합을 하게 되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아직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과 이 후보자가 서로 간에 어떤 의사가 합치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후보자의 뭐 TV 토론에서 한 발언이 저는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 후보가 그것을 원할 경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를 먼저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다시 야권 성향 후보자와 단일화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구도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한 말인지 그렇다면 야권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하고 단일화를 해서 후보자가 선출되면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선거만 맡기겠다. 이런 의미로 본인이 생각한 끝에 말을 한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구도는 맞지 않는다. 일단은 그것은 불가피할 경우에 그런 구도로 갈 것이고 사실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면 일단 국민의힘으로 다 끌어들여야죠. 예. 그리고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분열된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다자구도라 그러면 사실은 필패일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는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 예.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 잠룡이라고 친다면 이재명 지사와 양강 구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러니까 대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 나가겠다고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명분이 있습니까? 뭐 원칙적으로 당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당내 어떤 당 규정에 의하면 그 자체로서는 명분이 없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일정에 따라 180일 전에 확정되도록 당원 규정이 있고 물론 예외 조항이 있어서 당원을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경선 일정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렇게 공표된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경선 일정에 곧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6월 말에 이제 후보 지금 나와 있는 경선안에 의하면 예. 후보 등록을 받고 8월 14일부터 순회 경선하고 9월 이제 초순회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 여러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권리 당원들께서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초선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선의 어떤 흥행적 요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어려운 어떤 물리적 환경도 있고 또 뭐 시기적으로 또 여름 휴가라는 이런 예.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야당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예정할 수 없던 예상할 수 없었던 지금 국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이제 일부 수정되거나 일정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있고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전략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네. 부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당원 의사와 의원들의 그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언제쯤 좀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 뭐 경선을 연기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예, 뭐 일단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는 말씀하셨는데 6월 중순 말경에 대선 기획단이 이제 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예. 이후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뭐 일정이나 대선 전략 전체를 논의하게 될 때 예. 의견 수렴을 뭐 거치겠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6월경 이후엔 지금 나오는 여러 제안들이 모아져서 예. 당의 어떤 결정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전당대회가 약간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지만 지금 가상 대결을 보면 이재명 지사보다 윤 전 총장이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도가 앞서서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더해진 거고 보수의 그런 여론이 윤석열 총장에게 간 거다라고 분석을 조기현 부위원장님 해주셨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1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은 여권의 지금 대선 그 주자 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지금 2등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2등 싸움이 없어요. 이제 1등만 가고 있는데 예. 여권은 이 결선 투표 제도가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51%를 얻지 않으면 다시 1, 2등이 이제 결선 투표를 다시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둔 군소 후보가 나와서 2등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서 1등을 꺾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선 투표 연기론도 예. 경선 연기론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여권의 후보자의 구도 때문이시지 윤석열 총장의 저거는 우위로 보면 예. 저는 야권에서 뼈아픈 실수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위로 보면 안 된다. 야권에서 뼈아픈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30%를 못 넘으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뭐 다소 앞서가는 구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로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형성된 고정된 지지층을 뛰어넘는 이 대세론까지 형성되기는 아직 그런 정도의 그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당대표가 확정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전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누구를 대선 후보 해야 승리의 전략이 될 것이냐를 고민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완전 상승 추이로 접어들어서 30% 이상의 대세로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예. 2위나 3위 후보가 다시 이제 따라잡아서 이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예. 그 추이는 좀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